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오늘부터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생 원인, 전개 과정, 그리고 이 전쟁이 세계 질서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한 7, 8회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전쟁이 아마도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국제 질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탈냉전 시대가 끝났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탈냉전 시대의 특징은 뭐냐? 미국 일극 시대고 세계화의 시대였다. 그런데 미국 일극 시대도 끝나가고 있고 다극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화도 확실히 끝나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벌이고 있는 관세전쟁 그런 것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심지어는 더 세게 말하면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 세계 질서를 주도해왔던 서방 패권도 끝나가고 있다. 그리고 비서방 또는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세계 인구의 한 85% 되는 이 인류의 다수가 서방 주도의 패권으로부터 독립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국제 관계의 민주화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16세기 이후 이른바 세계 질서라는 거는 처음에는 서유럽, 그 뒤에는 미국, 이 서방이 세계 질서를 주도해왔어요. 정치, 경제, 군사, 사상, 문화적으로. 그런데 그 시대가 서방 주도의 세계 질서의 시대가 지금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한반도에 나라가 생긴 이래 중국 중심의 세계에서 살았어요. 중국 중심의 조공질서 체제, 이른바 동아시아 체제에서 살다가 1876년 즉 150년 전이죠. 내년이 되면 150년인데 그때 일본에 개항을 하면서 유럽 주도의 질서로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서세 동점의 시대였어요. 영국이 아편전쟁에서 1840년도 아편전쟁에서 중국을 꺾고 개항을 강요했고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1854년도에 개항을 했고 한국은 일본의 무력에 의해서 1876년도에 개항을 하고 그리고 한 100년 동안은 서방이 주도를 했죠. 일본의 경우에는 서방의 일원이 됐고 중국의 경우에는 서방의 침탈의 반식민지가 됐고 한국의 경우에는 서방을 본딴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됐습니다. 즉 150년 전에 서세동점, 과학과 기술을 앞세운 서양이 동양을 침범해올 때 그것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라는 치욕적 역사를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150년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그 서양 세력이 퇴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글로벌 사우스, 서방, 비서방이 달러 패권을 앞세운 서방의 세계 지배로부터 벗어나려 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특히 남한 같은 경우에는 냉전이 끝난 90년대부터 30년간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세계화에 의해서 세계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근데 세계화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중미가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 그리고 서방이 몰락하고 중러를 중심으로 한 브릭스 플러스에다가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금 막 자기의 어떤 독립적인 목소리, 경제나 사상 면에서 독립을 찾아가겠다. 이런 상황이라서 과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올 변화가 뭐냐? 이것을 알고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뤄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는 시간이 2025년 2월 19일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임하고 이제 한 달이 지난 시기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이상하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도 당선이 다극시대의 개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잘 지내고 싶다라고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러시아 푸틴의 대선 개입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러시아 게이트라는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못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권을 뺏긴 다음에 벌어진 게 뭐냐? 2022년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거죠. 3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그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사실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2022년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 여러 나라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권을 그야말로 전심전력으로 도왔어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서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한국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일정하게 기여했죠. 포탄을 보내기도 했고 최근까지는 한국군도 아마 참전했을지도 모른다. 최소한 참관단은 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왜 러시아와 전쟁을 하냐, 미국이. 사실은 이게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지만 실제 배후는 미국입니다. 왜? 무기와 교관과 정보를 미국이 대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좀 뻥이죠. 3년 동안 계속된 전쟁을 24시간 하루 만에 끝내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임 3주 만인 2월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90분간 통화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미러 간에 직접 소통이 있었던 거는 이게 처음입니다. 3년 만에 통화한 겁니다. 90분간 통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문제, 중동 문제, 에너지 문제, 달러 문제, 인공 문제 등에 관해서 폭넓게 논의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종전 협상을 시작하자라고 해서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에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참여해서 종전 방안을 논의했어요. 그리고 2월 18일부터 어제입니다. 사우디에서 미국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미러 대표단장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 결과는 이제 안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미러가 매우 빠르게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에 관해서 협상을 했다는 것이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유럽의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그 종전 방안을 협상하는 자리에 우크라이나도 빠지고 유럽연합도 빠졌다는 거예요. 미국과 러시아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다가 헥세스라고 미국의 신임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한 20% 4개 주를 점령했는데 그거 도로 찾아올 생각하지 마. 그거 불가능해. 그리고 나토 가입? 그것도 이제 안 돼. 생각도 하지 마.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안전 보장해달라고? 미국은 못해. 유럽이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가 해왔던 우크라이나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180도 바뀐 겁니다. 이것은 뭐냐? 쉽게 말하면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 추구에서 미국 우선주의로 간 겁니다. 즉 그전에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돼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징벌해야 돼라고 했는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리고 미국이 우선이야. 미국의 국익이 우선이야 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저거 쓸모없는 거야. 끝내 라고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보도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지원해 주던 게 한 5천억 달러 되는데 그거 토해내. 그거 못 토해내면 너네 히토리오 많다며. 그 50% 우리 줘. 라고 얘기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미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카길을 비롯한 몬산토 같은 미국의 농업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아주 비옥한 농토, 우크라이나는 아주 비옥한 농토로 유명합니다. 흑토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뭐냐? 전쟁이고 평화고 나발이고 미국의 국익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트럼프가 2016년도에 당선되고 2024년에 당선됐는데, 말하자면 계속 갔다 하면 미국 우선주의를 실행했겠지만 그 4년 동안의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에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갑작스럽게 종전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미국의 의도대로 무슨 부활절 이전에 또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확실하게 종전이 될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 유럽에서의 러시아 안보를 항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무슨 한반도식의 휴전 이런 건 안 받아들일 거라고 그래요. 이제 이건 두고 봐야 됩니다.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2022년도 2월 22일 날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2025년 2월 12일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통화에 이르기까지 이 3년은 세계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특히 앞으로의 이 미러의 협상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에서 한반도도 자유롭지 않다. 왜? 한반도라는 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제일 세다는 나라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전 세계적 지정학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탈냉전 이후, 냉전 종식 이후에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그 정보를 얻고 있는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언론 또는 서방 정치인들의 발언과 보도를 통해서 얻고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전하는 이 세계 정세가 말하자면 서방의 이익과 입장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 비서방의 어떤 입장이나 행위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면서 서방이 항상 옳다는 위선과 기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상식은 뭐냐면 전쟁은 2022년도 2월 22일 날 러시아가 무고한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침공하면서 시작됐다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그냥 평화를 원했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 그리고 러시아군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전체를 정복하는 건 물론이고 우크라이나를 다 먹으면은 폴란드, 헝가리 해서 유럽까지도 다시 먹으려 해. 그러니까 옛 소련 제국을 찾으려고 해. 푸틴은 제2의 히틀러야 라는 게 서방 언론과 서방 정치인들의 주장이에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언론이 unprovoked war, 그러니까 도발되지 않은 전쟁이라고 그래요. 우크라이나나 서방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러시아가 옛날 소련 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했다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나 서방 언론의 대체적인 주장입니다. 이게 틀린 겁니다. 왜 틀렸냐? 전쟁은 10년 전인, 지금부터 11년 전인 2014년 2월 달에 시작됐어요. 그리고 2014년 2월 달에 왜 시작됐느냐? 사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형제 국가입니다. 러시아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나라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에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동아시아에서는 한반도,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소련이나 중국 같은 대륙 국가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그 마개에 해당되는 데가 동아시아에서는 한반도고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향권이 아니라 유럽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면 러시아는 유라시아의 강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냉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계속 노력한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를 미국 또는 서방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2004년도에 오렌지 혁명이라고 그래서 정권 교체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2014년 2월 달에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중립 또는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라는 대통령이었는데 이 사람을 유럽연합으로 끌어들이려는 협상을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른바 마이단 시위라는 게 벌어집니다. 마이단이라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앞에 있는 광장이에요. 거기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 또는 민주화 플러스 서방으로 가자라는 시위가 벌어졌는데 누군가가 시위대를 향해서 총격을 가하면서 이게 무장투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굉장히 긴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모스크바로 망명을 하고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요. 2014년 2월 달에. 이거는 사실은 미국이 색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일으킨 쿠데타입니다. 마이단 쿠데타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가 서방 진영으로 넘어가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이거를 좌시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크림반도를 주민 투표를 통해서 러시아 영토로 합병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긴 역사적 과정이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영토를 주민투표라는 과정을 거쳤지만 러시아 영토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동남부가 돈바스 지역이라고 해서 우크라이나의 핵심 공업지대고 중요한 것은 여기가 러시아인들이 많이 사는 지대예요. 그러니까 크림반도는 러시아로 합병이 됐고
크림반도와 러시아 사이에 있는 뭐 도네츠크, 루한스크 같은 돈바스 지역도 러시아인들이 많으니까 우리도 러시아로 갈래 했는데 그거는 허용이 안 됐고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와 돈바스의 러시아인 사이에 내전이 벌어집니다. 2020년까지 8년간 지속됩니다. 약 1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때는 미국이 촉발한 정권 교체, 친서방 정권이 수립되면서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병합이 되고 돈바스,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돈바스에서는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와 돈바스의 러시아계 주민 사이에 내전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내전이 그 다음에 2015년도 2월, 그러니까 1년이 지나서 벨라루스의 민스크에서 프랑스, 독일,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돈바스 주민이 모여서 민스크 협정이라는 걸 맺습니다. 야, 우리 내전을 그만두자. 그리고 이 동남부의 러시아계 주민들은 그냥 자치권을 인정해 주자. 러시아 쓰고 그리고 이 중앙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자. 그래서 민스크 협정을 맺었는데 이게 이행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한편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대대적 군사 지원과 함께 군사 훈련을 시켜요.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를 대러 군사 기지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다가 계속 폴란드, 루마니아의 미사일 방어망이 들어서고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시키려 한 겁니다. 그게 이제 2008년도부터인데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2014년도에 시작이 됐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작의 원인은 우크라이나를 서방 진영으로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시도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 알아야 되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탈냉전 이후에 그러니까 냉전이 평화적으로 끝난 이후에 미국이 러시아의 안전보장과 관련해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토의 동진이죠. 나토를 현 위치에서 동쪽으로 1인치라도 더 확대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1990년 2월 달에 이루어진 약속인데 잠깐 배경을 보자면 19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냉전이 끝납니다. 즉 동유럽과 서유럽을 갈랐던 분단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1년도 안 지나서 1990년 10월 3일 날 독일이 통일합니다.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됩니다. 즉 유럽의 분단을 상징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1개월 뒤에 동서독이 통일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소련이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고르바초프가 그거를 용인했기 때문입니다. 소련은 독일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왜?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의 소련 침략으로 최소 2,500만에서 3,000만, 어떤 자료는 5,000만까지 막이하는데 어쨌든 어마무시하게 많은 소련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독일이 다시 통일이 된다고 하면 소련은 그 자신의 안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었겠죠. 그랬을 때 1990년 2월 달에 제임스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이 두 가지 선택지를 냅니다.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동서독 통일을 원하는가 아니면 독일을 나토 안에 묶어두면서 나토를 지금보다 동쪽으로 1인치라도 더 확대하지 않는 방안 중에서 무엇이 좋겠는가 하니까 고르바초프 입장에서는 나토가 독일을 제어하면서 확장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독일 통일을 그러니까 나토가 동쪽으로 확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독일 통일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임스 베이커만 한 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의 국무장관, 총리 하여튼 모든 지도자들이 여러 번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소련이 독일 통일을 용인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독일 통일이 되고 나자마자 미국은 생각을 바꿔서 계속 나토를 동진한 겁니다. 그래서 냉전이 끝날 당시에 나토 회원국이 15개였는데 지금은 30개로 2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토라는 거는 1949년도에 그 당시 소련의 지상군이 육군이 워낙 막강하니까 소련이 서유럽을 군사적으로 침공할지도 몰라. 그래서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만든 게 나토입니다. 그런데 냉전이 평화적으로 끝났고 독일이 통일이 됐으면 사실은 나토를 해체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해체하지 않았어요. 해체하지 않는 대신에 동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면서 독일 통일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런데 그게 문서로 되지 않고 그냥 구두로만 한 약속이라는 이유로 계속 동진을 한 거예요.
나토가 동진한다는 의미는 뭐냐? 러시아의 안보가 위협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계속 넓혀갔으니까. 그런데다가 2006년도부터는 폴란드하고 루마니아에다가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합니다. 명분은 뭐 이란의 핵위협을 막는다고 하는 것이지만 러시아의 핵무기를 겨냥한 거예요. 미사일 방어망이 있으면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가 유용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국의 핵위협에 러시아가 꼼짝 못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러시아에 약속했던 나토의 동진 금지, 이거를 30년 동안 계속 안 지켜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는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넣겠다고 그랬고,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인데,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중요한 이유는 또 뭐냐면 이게 흑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입니다. 러시아 해군이 그나마 자유롭게 움직이는 지역이 흑해 지역이에요. 크림반도를 합병한 것도 그래서 합병한 건데, 근데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나토에 들어가면 흑해는 이제 러시아의 바다가 아니라 나토의 바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안보적으로 러시아의 안보가 무지하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적인 이유고, 우리는 미국이 굉장히 약속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사실은 건국이래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약속을 파기하는 나라예요. 자, 제가 본 어떤 통계에 따르면 영국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이후로 인디언,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과 이 계약 또는 조약을 맺은 게 약 400차례랍니다. 400차례를 한 번도 안 지켰어요. 결국은 이제 1890년대가 되면 거의 다 멸절시켜버렸죠. 인디언들을. 더 중요한 거는 ABM, 미사일 방어망 금지 조약이 1972년에 미국과 러시아 간에, 그때는 미국과 소련이죠. 미국과 소련 간에 맺어졌는데 9.11 테러 이후에 2002년도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합니다. 그리고 또 이 중거리 핵무기 폐기 조약 1987년도에 고르바초프하고 레이건이 맺은 그 유럽에서 핵전쟁 위협을 막자. 그래서 중거리, 왜냐면 유럽에서는 뭐 한 5,000km 이내면 되니까. 그래서 1987년도에 INF라고 그래서 모든 중거리 핵미사일을 폐기하자고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거를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2017년도에 미국이 또 일방적으로 파기합니다. 중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해. 이런 이유로.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중동 평화를 위해서 이란과 맺은 그 이란 핵협정이 있어요. JCPOA라고. 2015년도에 맺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2018년도에 또 파기해버립니다. 일방적으로. 미국은 자기네들이 세상에 검사하고 판사하고 배심원이에요.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1989년 냉전이 끝나고 91년도에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냉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러시아의 안보를 위해서 나토를 동진시키지 않겠다 그러면서 계속 나토를 확대시킨 거예요. 나토 확대의 의미는 뭐냐면 나토에 들어간 나라들은 미국의 보호를 받으니까 안전이 보장됐다고 느끼겠죠. 그 러시아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명했고 2000년대 초에는 푸틴이 그럼 우리도 나토에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안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토를 만들 때부터의 목표가 뭐냐면 유럽이라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국가 공동체에서 러시아, 소련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미국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독일을 밟고 누르고, 그러니까 독일이 1, 2차 대전을 일으켰으니까. 나토의 목표는 뭐냐면 미국의 군사력이 유럽에 주둔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럽에 투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원래 나토는 소련의 팽창을 막는다고 해서 만들었지만 또 하나는 유럽을 미국의 의지에 복속시키는 것,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가 서로 교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걸 이제 이중봉사라고 그래요. 그게 1949년대에 만들어졌지만 냉전이 끝난 뒤에도 이 나토의 목표는 계속됩니다. 미국 군사력이 유럽에 있으면서 유럽 국가들을 미국의 의지에 따르도록 한다. 그런데다가 91년도 이후에는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발트 3국,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랑 한 나라였으니까까지 가니까 결국은 이게 러시아로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러니까 푸틴이 2000년도에는 우리도 나토에 끼워줘 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거절당했고, 2008년도에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프랑스, 독일이 반대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선전포고다. 그래서 반대했는데 그래서 일단 이제 미뤄졌고, 그러나 2014년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일원이 돼서 미국과 유럽의 군사 지원 및 군사 훈련을 받아서 굉장히 강해집니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2014년 2월 달에 미국의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2014년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근본 원인은 냉전이 끝난 이후에 나토가 동쪽으로 확장되면서 러시아의 안보가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푸틴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고르바초프 이래 러시아 지도자들의 주장인데, 안보라는 거는 어떤 특정 지역, 어떤 집단의 안보라는 거는 하나이며 분할될 수 없다. 나눠줄 수 없다. 그러니까 유럽이란 나라가 있으면 모든 나라가 안전하다고 느껴야지, 러시아를 뺀 모든 나라는 안전하고 러시아는 항상 다른 나라들의 공격에 위협을 받으면 그것은 안보가 아니다. 안보는 분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러시아도 안전하게 해달라라는 걸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나토 확대를 안 하겠다는 90년도의 약속은 사실 그냥 말로 한 거고 문서로도 없잖아. 우리는 못 지켜야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12월 달에 푸틴이 러시아 군대를 우크라이나 접경에 동원을 해놓고, 그리고 미국에 최후 통첩을 합니다. 지금 계속 나토가 지금 오고 있어.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들어가고 우크라이나에 미군 핵미사일이 설치되면 모스크바를 5분 내지 7분 내로 5분에서 7분 사이에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어. 우리가 막을 수 없어. 우리는 완전히 말하자면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정부가 일체 대응을 안 해요. 그래서 2월 22일 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 맞아, 푸틴이 먼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건 맞잖아, 침략자잖아, 이 말은 기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먼저 침략했죠. 그런데 그래서 침략자라기 때문에 모든 욕을 들어야 되고 러시아의 침공이 우크라이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나라까지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좀 실상과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일종의 위협용이에요.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그러니까 러시아의 안전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푸틴이 미국에 요구한 것은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군사 능력을 증강시키지 말 것과,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중립화시킬 것과,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대꾸조차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2022년 2월 22일 날 러시아가 침공하는데, 그 이전까지 미국에서는 저거 뻥이야, 저거 못해 막 이랬어요. 어쨌든 2월 22일 날 침공을 했습니다. 침공을 했는데 푸틴의 속셈은 뭐냐면, 침공하면서 자기가 말한 우크라이나의 중립화와 탈군사와 나토 불가입을 우크라이나하고 협상을 하려던 거였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존 미어샤이머라고 미국의 유명한 국제정치가가 지적한 내용인데, 1939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할 때 동원한 군대가 150만이랍니다.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몇 주 만에 폴란드를 석권해버렸죠. 2022년 2월 22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동원한 군대가 20만이 안 됩니다. 17만 내지 19만이라고 그래요. 우크라이나가 폴란드보다 땅이 넓어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를 공격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이제 미국이 제공한 자블린이라는 대전차 미사일 때문에 그야말로 막 떡이 되죠. 완전 작살이 납니다. 그러나 그 침공하자마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을 시작합니다. 터키와 이스라엘이 중재를 해서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3월 말까지 굉장히 심도 높은 협상을 해서 우크라이나의 중립화와 탈군사화와 나토 불가입,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크라이나의 중립화죠, 거의 다 타결이 됩니다. 3월 말에. 2022년 3월 말에 거의 다 타결이 됐는데, 그게 그러니까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 미국하고 영국이 반대합니다. 너 지금 러시아랑 타협하면 안 돼. 우리가 지난 2014년부터 최소 더 길게는 2004년도 오렌지 혁명부터 한 10몇 년간 너희들 도와줬는데, 너희들 지금 러시아랑 합의해서 평화를 이루면 안 돼 해서 전쟁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전쟁이 난 다음에, 전쟁이 났으면 어쨌든 빨리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협상을 해서 전쟁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든 유럽이든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끝나자는 얘기를 아무도 못 합니다. 2022년도 그 무렵에 미국 민주당의 국회의원 30명인가가 러시아랑 대화해서 빨리 전쟁을 끝내는 방안을 논의해보자 라고 했다가 미국 정계와 언론계에 집중 포화를 맞고 협상 제의조차 철회해버려요.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자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것은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이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선 러시아를 완전히 무릎 꿇린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을 손보겠어. 이런 계획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키신저식 세계 질서의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키신저식 세계 질서라는 건 뭐냐면 베트남 전쟁에 패배한 미국이 자신의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해서 중국을 미국 품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고립시켜요. 그게 72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냉전 종식 이후에는 중국을 미국의 경제 파트너로 만들어서 세계화의 중요한 일원이 됐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너무 커지니까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어. 근데 중국을 견제하라는 건 보면 러시아를 유럽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서 견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러시아를 차제해 완전히 끝내버리자. 왜? 러시아는 세계 제2위의 핵 강국으로서 미국의 군사적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깨뜨리는데 군사적으로 깨뜨리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깨뜨리자는 거였어요. 즉 전쟁이 일어나면 자 러시아 군대가 먼저 쳐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명목상으로는 침략자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한 게 뭐냐면 경제 제재예요. 제일 큰 게. 현대전은 이게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군사적으로만 싸우지 않습니다. 정보 전쟁이 있고 경제 전쟁이 있고 막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 전쟁입니다. 달러 패권.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미국이 한 게 아주 가혹한 경제 제재예요. 러시아 외환 보유고의 절반, 약 3천억 달러가 넘는다 그러는데 그게 대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은행들이 있어요. 상당 부분이. 그걸 다 동결시켰어요. 못 쓰게 한 거죠. 그리고 국제 금융 결제망 스위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 국제적인 무역을 하려면 이 금융 결제망을 통해야만 무역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쫓아냈어요. 이 얘기가 뭡니까? 대외 무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석유, 가스의 수출 금지 이런 걸 확 내립니다. 그러면서 뭐 2주일 내에 또는 한 달 내에 러시아 경제가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무너졌습니다. 이때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개정과 다른 게 넘어간 거예요. 러시아 경제가 오히려 더 건재했어요. 왜? 러시아는 이미 2014년부터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그래서 8년 전부터죠. 2020년 기준으로 하면. 그때부터 자립경제를 추진했어요. 예를 들면 2014년도 이후에 러시아의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나서 식량을 자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과 더욱 강해집니다. 2014년도에 푸틴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과 이 전략적 관계를 맺으면서 한 중요한 계약이 뭐냐면 향후 30년간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약 4천억 달러짜리 판다.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중국이 시진핑 체제가 되면서 2013년도부터 1대1로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핵심은 뭐냐? 지금까지 중국은 주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커왔어요. 미국의 수출하면서 커왔는데 미국 시장에 일방적으로 의지하는 건 위험하다. 유라시아 시장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유라시아에 뭐 철도망 이런 걸 깔면서 옛날에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에서 유럽과 중국과 경제적 상호 의존들을 키우는 한편 뭐 중앙아시아 같은 나라, 나아가서는 아프리카 같은 나라 이런 새로운 경제 영토를 만들어내겠다 하면서 말하자면 경제적 자립화를 위해서 나간 겁니다. 그리고 AIIB라고 그래서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 같은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이 개발하려면 결국은 이제 투자가 중요한데 그 투자에 관한 것은 뭐 IMF나 세계은행이나 뭐 OECD 같은 데서 하던 것을 아니 우리가 중심을 만들지 해서 AIIB 이런 은행들을 만듭니다. 말하자면 중국도 대서방 의존 경제의 대서방 경제 의존도를 줄여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22년 2월 4일 날 베이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중요한 정상회담을 합니다. 뭐 형제보다도 강하고 어떤 동맹보다 강하고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한 유사 관계를 갖겠다라고 하면서 이때 내세운 게 뭐냐면 바로 국제관계의 민주화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질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일방적으로 주도해왔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약 15%, 한 7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서방의 번영,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세계 인구의 다수, 7분의 6, 글로벌 사우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서방의 이익을 위해서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 핵심적인 목표는 뭐냐?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무역, 금융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점점 커진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서방의 헤게모니, 서방의 패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다렸다가 강력한 경제
경제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해서 전쟁에 이기려고 했는데 그 미국이 주도한 경제 제재 이것은 유엔을 통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서방을 이끌고 한 거예요. 거기에 참여한 나라가 이른바 집단 서방, 미국, 유럽, 그다음에 동아시아의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에요. 40개국 정도가 경제 제재에 참여했고 나머지 140개국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의 주도를 안 따른 거예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인도인데 미국은 인도가 대러 경제 제재에 참여할 줄 알았어요. 안 그랬습니다. 인도는 소련 시대부터 굉장히 강력한 이 교류 관계가 있었고 인도 무기를 그때 사실 소련이 제공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출 금지된 러시아의 석유를 싼 값에 인도가 사들여 와서 다시 유럽에 되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뒤집어졌죠, 사실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서방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유지의 움직임이 제동을 걸렸다는 겁니다. 미국은 사실은 70년대까지는 베트남 전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밀 공작으로 무력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고 80년대부터는 주로 이 달러 패권으로 베네수엘라, 이란, 북한과 쿠바는 물론이고 이런 나라들을 경제 제재를 통해서 강력하게 응징해 왔는데 이게 러시아에 대해서는 안 먹힌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됐고 거기에다가 이제 브릭스라고 하죠. 브라질, 남아공, 그다음에 인도. 이 브릭스에다가 이제 플러스 해서 사우디, 이란,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막 참여하면서 우리는 이제 서방 주도의 세계 질서에서 벗어나려 한다. 이게 국제관계의 민주화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움직임은 1970년대에 월남전 패배와 그리고 석유 쇼크, 자원민족주의가 있을 때 제3세계 국가들이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 새로운 국제정보 질서라고 한번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워낙 제3세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가상적으로 약하니까 실패했습니다. 80년대에 달러 금리가 올라가면서 실패했죠. 그런데 지금은 중러라는 유라시아의 그야말로 대륙 사이즈의 미국과 맞먹는 이 나라들이 한편이 되고 여기에 글로벌 사우스가 합치면서 이 서방 주도의 경제 질서, 세계 질서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을 비롯한 집단 서방, 컬렉티브 웨스트라고 하는데 결국 미국이죠. 미국이 기존의 자유주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에요. 그 전략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목졸라서 우선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견제에 나서겠다라는 거였는데 러시아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중국과 물론 이제 중국은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중립입니다. 그러나 이제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죠. 무너뜨리지 못하고 바이든 정부가 끝난 것이고 그것을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빨리 끝내자라고 해서 지금 이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릅니다. 가장 건설적인 방식으로 끝나길 바라는데 트럼프 행정부도 여기서 노리는 바는 분명할 겁니다. 러시아와 관계를 정상화한 다음에 러시아와 함께 중국 견제에 나서려고 할 텐데 과연 그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이 실제로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도 그것도 모릅니다, 사실. 어쨌든 지금은 세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을 때고 세계적인 판세를 읽는 사람들은 지금 서방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졌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1917년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말한 민족 자결의 원리를 진짜 실천하는 거죠. 당신들도 글로벌 사우스, 당신들 국익에 맞게 활동해라. 서로 협력하자. 그런 조화로운 무력이나 경제적 강제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면 계속 좋겠죠.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이 세계적인 변화를 이제 아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에 지난 500년간의 역사는 서방이 비서방을 계속 침탈해온 역사예요. 대개 이제 서방이라고 얘기하는 나라의 인구가 한 12에서 한 18%, 대략 한 15%라고 그러는데 세계 인구의 7분의 1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은 자유와 번영을 누렸어요. 나머지 85%는 이 서방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희생된 게 지금까지의 세계사예요. 이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서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서방으로 일제 식민지 아래에 있다가 민주화 산업화를 이루면서 오히려 서방의 모범국가 된 케이스죠. 세계적으로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런 역사적 변환기에 남한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서방에 좀 양식 있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렇게 막 3년까지 가면서 뭐 한 1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저게 이 패권, 지배권을 놓지 않으려는 서방과 그 지배권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비서방의 대결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뭐 우크라이나의 독립이나 영토적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약신사람들은 이제 서방의 패권 또는 주도권은 끝나가고 있다. 서방이 제대로 정신이 바뀌었으면 그 패배도 아닙니다. 그냥 그 지배권을 내려놓고 글로벌 사우스하고 평화롭게 지내느냐 이고 그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쩌면 핵전쟁으로 갈지도 모른다. 잘 생각해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대다수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70년대 이전에는 스스로를 제3세계 또는 뭐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이라고 생각했지만 80년대 이후로는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서방의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서방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그 서방의 패권이 지금 이제 쓰러져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브릭스 플러스나 글로벌 사우스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 하고 있다는 것, 지금 그런 전환기라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뭐 한 가지 좀 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방에 있는 정치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지금 서방의 패권이 좀 이렇게 쇠락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에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방 패권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보면 이제 진두지휘한 사람인데 2023년도 9월 달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탈냉전 질서가 이기냐 이 성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종말에 가는 것이다. 이미 탈냉전 질서가 끝나가고 있다. 즉 탈냉전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원인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 비서방의 도전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2011년도 이라크 전쟁이 끝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로의 이동을 얘기할 때부터 이미 서방에서는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케빈 러드라는 전 오스트레일리아 총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2012년도에 한 연설이 있어요. 2012년도입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 지금 19세기 이래 처음으로 서방이 아닌 나라,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 그 나라가 세계 최대의 경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나라는 중국이겠죠. 즉 중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 국가가 되면 그 중국은 미래의 세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21세기 전반기에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GDP가 구매력 기준으로 따지면 이미 2017년도에 미국을 능가했어요. 그러니까 16세기에 서방이 세계로 막 진출하면서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고 난 이후에 비서방 국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한 것은 처음이에요. 경제만 아니라 이제 사상 부분에서도 달라지고 군사 부분에서도 달라집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2012년도에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가 되면 중국은 1대 1대를 통해서 미국 경제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경제권 수립을 나가고 2014년도에 러시아에서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우크라이나를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려는 러시아와 서방 간의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된 겁니다. 10년 이상. 그리고 그게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러시아가 이기고 있습니다. 이건 종전이 어쩌고 그러지만 사실은 러시아가 이긴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핵무기가 개발되고 나서 많은 과학자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적이 없는 시대다. 핵무기가 만들어진 이후는 적이 없는 시대다. 왜? 핵무기를 쓰면 전쟁이라는 것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자신의 의지에 복속시키는 건데 지금 핵전쟁이 나면 인류가 다 같이 죽어요. 이미 1983년도에 핵개월이라는 이론으로 그게 입증이 됐고 다 같이 죽진 않겠지만 대다수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위기가 기후위기 아니겠습니까? 핵전쟁 위기하고 지금 핵전쟁 위기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이 핵과학자협회에서 지정한 게 자정 89초 전이에요. 1분 29초 전이에요. 지금 2차 대전 이래 가장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즉 핵전쟁 위기하고 기후위기는 이 지구촌에 사는 우리 중에서 서방이 이기고 비서방이 이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구 생태계와 인류가 함께 살 것인가 아니면 함께 죽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지 지구에 사는 사람 중에서 일부는 잘 살고 일부는 못 살고 그런 세계가 지속되느냐? 이게 아닌 겁니다. 그게 이미 1945년도에 히로시마에 핵무기를 떨어뜨리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세계 정보를 내세운 겁니다. 온 인류가
하나로 살든가 아니면 서로 싸우다가 같이 죽든가 지금 그 시대예요. 근데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핵무기와 뭐 여러 가지 달러 패권과 뭘 앞세워서 세상을 이끌어온 게 지난 80년 동안의 세계였습니다. 그 세계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남한은 그 세계에서 상당한 혜택을 누렸습니다. 북한은 그 세계에서 세계 어떤 나라보다 가장 큰 불이익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남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중요하지만 남한만 잘 살 수는 없습니다. 북한도 잘 살게 해줘야 돼요. 미국과 유럽만 잘 살 수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사람도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런 체제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 핵무기, 아니면 기후위기로 지구가 그야말로 끝장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남한은 어쨌든 제3세계 국가에서 선진국이 됐고 민주화, 산업화를 가장 먼저 이룬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나라예요. 그리고 한국이 갖고 있는 역량은 1876년이나 1940년하고 다릅니다. 상당한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 질서의 변화의 방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세계 질서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지구 생태계와 인류가 모두 함께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처럼 미국 놈이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우리는 잘 돼 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대다수의 안녕과 자유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2차 대전 이후 어쩌면 16세기 이후 지속되어 온 세계 질서를 변화하는 매우 중대한 계기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 패권이 9.11 이후에 이라크 전쟁을 통한 군사적 실패, 그리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로 이미 무너져가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더 빨리 무너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탈냉전 이후, 냉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이 바로 미국의 쇠락을 스스로 자초한 그것을 어떤 모든 것을 보여주는 압축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고르바초프가 냉전을 끝날 때는 졌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고르바초프는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의 위기 없이 평화롭게 냉전을 끝냈다. 따라서 이제 소련도 자유세계의 이론으로 또는 인류세계의 이론으로 자유와 번영과 민주와 인권을 누리고 싶다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르바초프의 선의를 미국은 완전히 유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 나토의 확대라는 걸 통해서 지금의 위기를 불러온 거죠. 그러니까 89년부터 지금까지의 미국이 걸어온 과정은 다 미국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미국이 스스로의 패권을 망쳐온 이라크 전쟁, 금융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는 냉전 종식 이후에 미국의 대소 또는 대러시아 정책이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냉전 종식 이후에 소련 또는 러시아가 원했던 것은 우선 안보겠죠. 독립이 있어야 되니까 독립. 그 다음에 인민들의 자유와 생존 또는 번영이겠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첫 번째는 이제 예일친이 집권하면서 러시아에다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식하겠다고 미국이 사실상 주도했는데 2차 대전 때도 더 큰 경제적 재앙을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제가 이 지난 30년 동안의 어떤 미러 관계를 좀 압축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는 게 좀 어쨌든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지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까지 80년 또는 200년 또는 5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서방 주도 세계 질서의 완전한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냉전 종식 이후에 미국과 소련,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차례대로 연대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